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8월 경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서 시청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진행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8월부로 진행을 맡게 된 김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려는 생각에 떨리고 설레기도 합니다. 매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 상황에서 누구보다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고객과의 대응을 보다 이제 현명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첫 번째 순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FP를 위한 이달의 키워드는 긴장하라라고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긴장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난달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클린 보험 서비스였습니다. 벌써 이제 보험 가입 설계서 맨 앞에도 요 이클린 보험 서비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보험 방송이나 많은 매체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나한테 보험 가입을 권하는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통계와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런 이슈는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기는 갈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과거에 이제 소비자들은 나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 이 설계사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나 아니면 그 설계사의 주장밖에는 사실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정보 불일치를 좀 야기를 시키고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판단을 했냐?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이 손보협회가 이런 판단을 했고 지난 21일에 드디어 이런 이클린 보험 서비스를 가동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보험 판매 채널인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인 이 사이트에서는 보험 설계사의 이름과 고유 번호만 넣으면 설계사의 현재 소속 회사, 그리고 과거에 있던 어떤 회사, 그다음에 제재 이력 등 기본적인 항목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됐고 법인 보험 그 대리점의 경영 상황과 모집 실적, 불합리 판매율 같은 신뢰도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 설계사 개개인의 불안전 판매율이나 보험 계약 유지율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가 사전에 동의를 해야지 고객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소비자가 이걸 동의를 요청을 하는 단계에서 설계사가 이를 거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게다가 이런 요청을 거부하는 설계사는 우수보험 설계사 선발 대상에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정보 공개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최근 보험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소비자들은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 이런 보험 정보들을 각 회사별 장단점들을 잘 알려주는 어떤 방송이라든지 매체나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제 고객은 예전처럼 설계사의 말에 의존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고 정보에 직접 스스로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설계사들한테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상황이 나쁘게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FP들도 스스로 이제 긴장을 하면서 스스로의 발전과 어떤 정보의 선진화에 앞장을 설 수 있도록 미리 이제 발빠르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8월은 저를 포함해서 FP들도 시청하고 계신 FP 분들도 긴장을 하면서 나를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그 지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FP라면 어느 정도의 지표 추세는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생명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나 상품 구조, 그다음에 상품 구조에 따라서 환급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공시이율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이율은 저번 달과 같이 IBK생명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생명과 교보생명이 2.65%로 유지를 되고 있고 삼성생명은 약 0.8% 정도 이율이 하향이 됐네요. 다음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의 이율입니다. 저번 달과 같이 롯데손해보험이 2.25%로 가장 높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고 현대해상은 약 0.7% 정도가 하향을 해서 평균적인 이율보다는 살짝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지수는 역시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되겠죠. 지난달에 비해서 40%가량이 상승은 했습니다. 지난달 6월 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포인트가 상승을 했지만 지난달 말에 비해서는 조금 하향을 한 모습을 띠고 있네요. 역시 작년부터 2100선의 박스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미중 2차 휴전 합의, 그다음에 바이오, 악재, 연타, 한미약품의 계약 해지,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등
증시가 몇 가지, 증시의 변화를 몇 가지, 증시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저점에서의 변동이 좀 심하고, 지수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상황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잘 극복을 해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미국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은 역대 최고의 지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좀 주도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GDP가 증가를 또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 호황기를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그 약화에 살짝 지수가 하락을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미국 시장의 전망은 아직도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이 지수 보겠습니다. 중국도 전월 대비해서 상승은 하였지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미국과의 장기적인 무역 마찰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는 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추세 보겠습니다. 지난달은 환율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달 초부터는 다시 급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1180원대로 달러 강세를 다시 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권역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먼저 보면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지난달 중순 기준금리가 하향이 결정이 났습니다. 기존의 1.75%에서 1.5%로 변경이 됐고 역시 저금리 시대는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광주, 전북, 제주 등의 어떤 수도권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그런 은행사들의 금리가 높은 편이고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장병이나 아니면은 청년들,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마케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마케팅을 활용한 금융 상품이 아무래도 높은 금리를 측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유용한 소스와 경제 이슈를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재무상담 레시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손보업계, 유병자 보험 경쟁이 격화가 됐고 인수 조건이 2에서 3년 내 모두 풀릴 듯입니다. 기존에 이제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손해보험사들의 이 유병자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경쟁 격화가 됐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325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 325의 조건이 이제는 깨지고 있습니다. 고지의 의무를 대폭 줄인 초간편 상품들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대로만 가면은 2, 3년 후에는 어떤 이 325의 어떤 규제, 이런 인수 조건 자체가 다 없어질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만 보더라도 지난달 22일에 KB손보에서는 3일 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3일 보험이 뭐냐면 일단 계약 전에 고지사항에서 5년 이내의 질문을 없앴습니다. 게다가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에 대한 고지를 1년으로 또 축소를 해줬죠. 지난달 3일 DB손보도 발빠르게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고지사항을 한 개로 줄여서 최근 5년 내 암, 뇌졸중 등의 진단, 입원 및 수술 기록만 보는 원큐, 즉 이 원퀘스천 초간편 건강보험도 출시를 했습니다. 고지사항의 완화뿐만 아니고 인수 보장 내역 자체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가입도 이제 열어주는 등 굉장히 조건 자체가 유병자한테 완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연이어서 선보이고 있는 이런 초간편 플랜들은 갈수록 더 경쟁이 약화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우리 FP님들도 이제 심사를 넣었을 때 거절이 나거나 고지력이 이제 많으시거나 유병자인 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가만고개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추후 경쟁 심화로 인해서 초간편 플랜이 열리게 되면 그 인수 구조에 맞춰서 인수를 시켜드리는 대응이 미리부터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1년간 5만 건 팔린 달러 보험, 환차손 우려에 금감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달러 보험과 외화 보험에 대한 판매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약 5만 건 정도가 세이즈가 됐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달러 보험의 판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대비를 먼저 선제 대응을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달러 보험이나 이 외화 보험 가입에 따른 유의사항을 이례적으로 먼저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장기 투자 상품인 이 외화 보험을 단기 어떤 환테크적인 상품으로는 판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메트라이프, AIA, 프루덴셜 등 이제 외국계 생보사가 집중 판매가 아무래도 됐겠죠.
일부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이런 외화보험을 무조건 환차익만 강조를 하고 장기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안매 판매 가능성을 보고 미리미리 제동을 걸고 이제 나선 겁니다. 민원에 대한 대응 방법과 장단점의 정확한 설명으로 이제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차차 타이트해질 예정인데 우리 FP님들은 그런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고객에 대한 대응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레시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제동을 건 당국이란 주제인데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이제 많이들 세이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제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소비자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굳이 당국이 과도하게 간섭을 하려 드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또 드러내고 있는데 지난 11일에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상품 설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 업계의 의견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두 가지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은 이 가격만 보고 내가 해지를 했을 때 돈이 안 나오거나 해지 환급금이 적거나 안 나온다는 사실을 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우려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려는 반대로 중도 해지율이 너무 낮아서 해지를 고객들이 너무 많이 안 해서 보험사가 오히려 위험 관리에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그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당초의 예측보다 중도 해지가 굉장히 작고 완납을 하는 가입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고객에게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가성비 좋게 플랜을 짜줄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습니다. 금융당국에 어떤 제재가 있기 전에 나를 만나는, 적어도 우리를 만나는 그런 고객들은 무해지 환급형의 효율적인 플랜을 미리 잘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레시피는 설계사를 빼고 AI 바뀌는 보험 판매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0년대 보험에서는 100% 설계사의 말을 듣고 가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험 판매 채널에서는 압도적으로 설계사에 대한 대면 채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술 변화에 따른 판매 채널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에 익숙한 우리 20, 30대 분들은 이미 온라인의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있어요. 상품에 대한 비교는 인터넷으로 미리 다 합니다. 게다가 구매 자체도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에 젖어 있습니다. 필드에서 보험 상담을 할 때도 꼭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그런 20, 30대 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된 이제 보험 설계 어플리케이션만 보더라도 이용자의 접촉은 최소화를 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그냥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GA에서 출시된 이제 보험 설계 서비스, 보험 가입 서비스, 이미 1년 만에 25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엄청난 신드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설계 플랫폼은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역할 정도를 할 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비재무적인 상황과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FP님들도 단순히 상품에 대한 설명과 비교뿐만 하는 게 아니고 보험의 가장 주요한 본질이죠. 한 가정의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서 그 고객의 삶을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바뀌는 패러다임 속에서 우위를 점해서 영업을 계속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마지막 시간입니다.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오늘도 행복자산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행복자산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뵙지는 못했는데 전화는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최근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었는데 안 그쵸. 그래도 지금 저금리 시대다 하는데 금리가 또 인하가 된 것 같아요. 네. 대출 인하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적금 금리도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가 된 게 7월 말이었죠. 네. 그리고 제가 이 공시 자료를 본 거는 이제 7월 15일자이기 때문에 공시 자료로서는 기존보다 떨어지진 않았는데 7월 달에 공시된 자료하고 실제 은행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게 금리가 낮아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 인하 전이 높은 수준이냐 봤더니 그렇진 않고 1년 만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상위 20개 제일 높은 거 20개 평균이 1.97% 정도. 그리고 1.97. 적금, 네. 예, 적금 같은 경우에는 연 2.1% 정도니까 사실 뭐 10만 원씩 적금하거나 100만 원씩 뭐 예금한다고 쳐도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수준 남짓한 정도가 이자다. 코딱지만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네요. 저희가 네. 이제 저금리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네. 막상 이자를 이제 금액으로 보니까 굉장히 저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럼 네. 이제 예적금을 좀 대체를 할 만한 그런 좀 이자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신 게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예적금처럼 안전한 거, 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들은 거의 없다고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사실상 없는 것들 중에서는 일단 네. 많이 들어보신 거, MMF, MMF. 머니마켓 펀드죠. 여기는 뭐 금융기관 간에 이제 필요한 콜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CD라든가 국공채 같이 아주 안전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우리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건데 네. 이게 한 연 1.4, 1.5 정도, 그러니까 1%대 중반 정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MMF는. 예금이율이랑 비슷한 정도의. 그렇죠. 예금 융자보다는 사실 약간 낮은 것 같아요. 음. 예금에서 예금보다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은 게 이제 RP.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 RP. 근데 뭐 이 네. RP라는 게 사실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FP 분들도 고객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환매 조건, 그러니까 다시 살 거, 다시 팔 거를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1억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연 네. 5% 이자를 주는. 근데 이걸만 갖고 있으면 현금 1억을 못 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한 일주일 정도 빌려주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명의를 변경을 하는 거죠. 네가 좀 채권 좀 일주일 동안 사가라. 일주일 후에 나한테 다시 팔고 그럼 일주일치 이자는 친구한테 주고 저는 일주일 동안 1억을 잘 굴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한 국공채라든가 이런 우량채권들을 소비자들한테 잠깐 빌려주고 이자를 우리한테 주는 그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자가 꽤 낮아졌더라고요. 1% 초반입니다, 거의. 다 1%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행어음이라고 요즘에 나온 게 4조 이상, 자본금 4조 이상 갖고 있는 좀 약간 대형 증권사가 걔네들 신용으로 빌려주는 그냥 기업 어음이죠. 네. 어음인데 요게 한 2%대 초반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게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적금처럼 매달 넣는 방식도 있어요. 발행어음도. 그게 한 2.7에서 3% 정도 나오니까 여기 저축은행 적금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투자하려면은 모두 이제 증권사 가가지고 직접 이거 할래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CMA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발행어음이 그나마 이제 2.7에서 3% 되게 높게 네네. 느껴지는데 발행어음이 정확히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기업어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업이 네네. 신용으로 발행하는 잠깐 돈 빌릴 때 쓰는 게 채권보다 좀 더 짧은 기간 이게 이제 어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명칭을 발행어음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증권사에서 짧게 빌리는 어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게 완벽하게 어떤 담보 물건이나 이런 게 없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권사의 신용으로만 발행하는 거라서 기본 자본금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금리가 아까 뭐 2% 후반 3%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재테크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축은행 예적금 찾아보면 요거보다 높은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발행어음 이 자체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증권사가 4조 이상의 그 단기금융업 인가를 딱 받을 때 이 발행업을 첫 개시할 때 특판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5%짜리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도 뭐 5%짜리 이벤트성으로 내놓은 적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특판 상품을 내놓는데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마감되기 전에 도전해 볼만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증권사를 날도 더운데 찾아가서 가입할 필요는 저는 솔직히 좀 비추합니다. 그럼 이제 그 고객들이 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원금에 대한 보장. 네.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좀 네. 편리하게 예적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만한 그런 저축 상품들이 좀 있을까요? 완벽하게 예적금보다 높은 이 수익을 주는 상품을 있다면은 누구든지 다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따져보자면은 원금 보장은 조건을 채우면 가능한데 네. 이율이 예적금보다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뭐 낮을 수도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기는 해요. 네. 예전에 원금 보장형 ELS라고 부르던 상품들, 이제 네. 이걸 ELB라고 그냥 부르면 되는데, 음. 주가 연계형 뭐 파산 결합 사채, 그러니까 주가와 어떻게 연동이 돼가지고 무언가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지수랑 연계된다. 예를 들어 오늘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인데 네. 1년 후에는 무조건 2%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년 후에 코스피 포인트가 지금보다 오른다면, 그런데 네. 그 오르는 게 2000에서 2100포인트 사이에서 5%에서 왔다 갔다 오른다면 아까 약정한 2%에 플러스 그 오른 만큼 이자를 더 얹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ELS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다만 그 원금이 보장되는 조건은 만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만기가 한 1년에서 3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ELS, 뭐 ELB 이름이 좀 어려운데 가입 네. 자체도 이름만큼이나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세요. 근데 이제 네네. 가입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뭐 은행이나 증권사가 다양하기는 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도 은행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증권사에서 떼다가.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은행 예적금처럼 늘 수시로 나와 있는 상품이 아니라서 네. 청약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팔 거예요. 오시고 싶은 사람, 가입하고 싶은 사람 다음 주에 오세요. 이런 식이라서 미리 음. 전화를 해보고 가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최소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한 100만 원 이상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과 맞는지 이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긴 하지만 고객들도 이제 굉장히 저금리 시대라는 거를 많이 알고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FP들의 이런 준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께 그 좋은 정보 이렇게 많이 들어봤고요. 이상으로 8월 경제 브리핑을 마치고 9월에는 보다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